김영우는 소파에 앉아 천천히 서류 봉투를 펼쳤다. 그 속에는 아버지 김태식의 명의로 된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통장 사본이 들어 있었다. 김이 올라간 안경을 벗어 탁자 위에 올려놓고 손가락으로 서류를 가만히 훑었다. 모든 것은 여전히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단독주택 한 채, 그리고 은행 계좌에 남아있는 몇 천만 원의 잔고. 생각보다 많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마냥 적지도 않은 금액이었다. 하지만 이것이 지금 자신들에게는 절실한 돈이었다. 그는 천천히 한숨을 내쉬었다. 40대 중반이 되도록 자신 명의로 된 집 한 채 없다는 사실이 씁쓸했다. 결혼 후 대출을 끼고 간신히 구한 아파트도 몇 년 전 경기 불황으로 값이 떨어졌고 회사를 다니면서도 빠듯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동생들의 사정은 더욱 심각했다. 둘째 김영진은 몇 년 전 무리하게 사업을 벌였다가 실패했다. 처음에는 식당 하나로 시작했던 것이 몇 년 사이에 무리한 확장을 하면서 빚더미에 앉았다. 결국 가게를 정리하고 겨우 목숨은 부지했지만 사채까지 손을 댄 터라 한순간에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사채업자들의 협박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오는 처지였다. 막내 김지혜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녀는 평생 부모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자란 외동딸이었지만 현실은 그 기대와는 거리가 멀었다. 대학 졸업 후 몇 번의 이직을 거치면서 자리 잡은 곳이 보험회사였고 실적 압박에 시달리며 생활을 이어갔다. 그녀의 가장 큰 문제는 허영심이었다. 명품 가방과 해외여행, SNS에 올릴 멋진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 벌이보다 더 많은 돈을 써댔다. 그러다 신용카드 한도를 초과했고 결국 고금리 대출까지 손을 댔다. 셋 모두 절박했다. 그리고 해결책은 단 하나뿐이었다. 아버지 김태식, 그의 집과 남아있는 돈을 손에 넣는 것. 그러나 아버지는 여전히 요지부동이었다. 이 집은 팔지 않는다. 그는 여러 차례 이야기를 꺼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살아온 집에서 떠날 생각이 없었다. 자식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관심조차 없었다. 단순한 고집이라기보다는 무언가 더 깊은 감정이 묻어 있는 듯했다. 영우는 아버지를 설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설득이 통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 했다. 그는 천천히 담배를 꺼내 들었다. 원래는 끊었던 담배였다. 그러나 요즘 들어 다시 입에 물기 시작했다. 깊게 빨아들인 연기가 폐를 타고 들어갔다가 천천히 퍼져나갔다. 머릿속으로 여러 시나리오를 떠올렸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두 가지뿐이었다. 아버지를 요양원으로 보내던가 아니면 그는 미간을 좁혔다. 이후의 생각은 입 밖으로 꺼내기도 어려웠다. 하지만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선택은 이미 정해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책상 서랍을 열자 안쪽 깊숙한 곳에 놓여있던 낡은 수첩이 보였다. 이것은 과거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다이어리였지만 지금은 또 다른 계획을 적어두는 도구가 되었다. 그는 다이어리를 펼쳐 설날까지 남은 날짜를 세기 시작했다. 한 달, 그에게는 단 한 달이 주어졌다. 좋습니다. 이제 2단계 수면제를 구하기 위해 정신과 상담을 받는 과정을 작성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더욱 치밀하게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이 펼쳐집니다. 김지혜는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스마트폰 화면을 천천히 스크롤했다. 손가락이 멈춘 곳에는 불면증 치료병원 추천, 정신과 수면제, 처방 같은 검색어가 나열되어 있었다. 며칠 전 오빠 김영훈이 말했다. 약국에서 수면제 안 판다고. 그럼 병원에서 처방받으면 되지. 그 말에 지혜는 단순한 감기약을 사듯 생각했지만 막상 정신과에서 강력한 약을 처방받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다. 정신과에서는 처음 방문한 환자에게 가벼운 약을 처방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수면 유도제가 아닌 단순히 긴장을 풀어주는 정도의 약. 하지만 그녀가 원하는 건 그런 약이 아니었다. 확실한 효과, 아버지를 깊은 잠에 빠뜨릴 정도의 강한 약. 지혜는 심호흡을 한 번 한 뒤 스마트폰으로 정신과 상담 예약을 눌렀다. 대기 시간이 길다는 알림이 떴지만 다행히 일주일 뒤 예약이 잡혔다. 설날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그녀는 가짜 환자가 되어야 했다. 일반적인 불면증 증상으로는 쉽게 강한 약을 처방받을 수 없었다. 정신과 의사가 의심 없이 수면제를 내어줄 만한 이유가 필요했다. 며칠 동안 자료를 찾아보며
그녀는 자신만의 불면증 서사를 만들었다. 오랜 기간 스트레스로 인해 밤마다 잠을 설치고 있다는 설정이었다. 구체적인 증상이 있어야 의사가 믿을 것이기에 그녀는 최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준비했다. 새벽 34시에 자고 한두 시간 뒤에 깨요. 일어나면 온몸이 무겁고 다시 잠들려고 해도 안 돼요. 일하면서도 집중이 안 되고 점점 우울감이 심해져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았다. 병원은 서울의 한 정신과 의원이었다. 세련된 인테리어에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지혜는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에서 몇 분을 기다렸다. 그리고 곧 그녀의 이름이 불렸다. 진료실 안에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의사가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환자 차트와 작은 녹음기가 놓여 있었다. 요즘 불면증이 심하다고 하셨죠? 의사가 차트를 훑으며 물었다. 지혜는 준비한 대로 말을 시작했다. 자연스럽게 마치 오래전부터 불면증에 시달려 온 사람처럼 스트레스로 인해 잠들기 어려워졌고 최근에는 밤새 뒤척이는 날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질문을 던졌다. 언제부터 그런 증상이 있었나요? 한 6개월 전부터요. 그런데 요즘 특히 심해졌어요. 카페인 섭취는 커피를 마시면 심장이 두근거려서 요즘은 거의 안 마셔요. 의사는 차트에 무언가를 적었다. 그리고 몇 가지 심리 테스트를 진행한 뒤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초기 불면증으로 보이네요. 지금 단계에서는 가벼운 수면, 유도제를 처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혜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예상했던 대로 처음부터 강한 약을 처방해 주지는 않았다. 혹시 그 약으로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을까요? 의사는 고개를 갸웃했다. 처음부터 강한 약을 복용하면 내성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이걸로 시작해보고 차츰 조절하는 게 좋아요. 지혜는 더 이상 강한 약을 요구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의심을 사면 안 됐다. 그녀는 병원을 나와 처방전을 들여다봤다. 수면 유도제, 효과는 있겠지만 그녀가 원하는 강도는 아니었다. 이제부터는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했다. 첫 번째 약을 받은 후 지혜는 일주일 동안 병원에서 준 수면제를 먹은 척했다. 그리고 다음 진료일이 되자 다시 병원을 찾았다. 이번에는 의사가 먼저 물었다. 약 복용 후에 좀 어떠세요? 지혜는 얼굴에 피곤한 기색을 담아 말했다. 거의 효과가 없어요. 먹어도 한두 시간 만에 깨요. 의사는 다시 차트를 적으며 질문했다. 혹시 중간에 깨면 다시 잠드는데 어려움이 있나요? 네, 한 번 깨면 새벽 내내 뒤척여요. 이번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증상을 강조했다. 수면 부족으로 인해 머리가 무겁고 일상생활도 힘들다고 덧붙였다. 의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이번에는 좀 더 강한 약을 처방해 주겠다고 말했다. 지혜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 안도했다. 이제 원하는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두 번째로 받은 약도 며칠 동안 복용한 척하며 병원에 다시 방문했다. 이제는 마지막 단계였다. 이전보다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깊게 못 자요. 아침이 되면 오히려 더 피곤해요. 아무리 자도 개운하지가 않아요. 의사는 차트를 살피더니 마침내 강한 처방을 내리기로 했다. 이제 졸피뎀을 한번 써볼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혜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다. 바로 이것이었다. 졸피뎀. 단 몇 분 만에 깊은 잠에 빠지게 하는 강력한 수면제. 과량을 복용할 경우 몇 시간 동안 깨지 않는 약. 의사는 신중하게 용법을 설명했지만 지혜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 그녀는 약봉지를 손에 쥐며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을 나서는 순간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설날 아침 김태식 씨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무릎이 뻐근하게 쑤셨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버티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평생 노동으로 단련된 몸이었지만 이제는 세월 앞에 장사가 없었다. 이따금 무릎이 욱신거리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다리의 힘이 풀릴 때도 있었다.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당 한쪽에는 낡은 감나무가 서 있었다. 어린 시절 아이들이 이 나무 아래에서 뛰놀던 모습이 떠올랐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매년 감을 따서 홍시를 만들곤 했는데 이제는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아 감이 땅에 떨어진 채 썩어가고 있었다. 오늘은 설날이었다. 그리고 오랜만에 아이들이 찾아오는 날이었다. 태식 씨는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설날이 되면 가족들이 모여 차례를 지내고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낙이었다.
비록 자주 연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연결된 이들. 그는 한숨을 내쉬며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아이들이 도착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오전 10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마당에 차가 한 대 들어섰다. 검은색 SUV 먼저 내린 것은 큰아들 김영훈이었다. 바쁜 직장 생활 때문인지 그는 늘 정장이 잘 어울리는 모습이었다. 그 뒤로는 둘째 김영진과 막내 김지혜가 차례로 내렸다. 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김영훈이 가장 먼저 다가와 건조한 인사를 건넸다. 태식 씨는 피식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래, 잘 왔다. 영진과 지혜도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뒤따라 인사를 했다. 이들에게 아버지 집은 더 이상 정겨운 고향이 아니었다. 그저 빨리 정리하고 싶지만 아버지가 버티는 바람에 해결되지 않는 골칫거리일 뿐이었다. 태식 씨는 그런 자식들의 속마음을 알 리 없었다. 그는 그저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이 반가울 뿐이었다. 차례 준비는 다 해놨다. 어서 들어가서 손 씻고 와라. 그는 손수 준비해둔 음식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러나 자녀들의 시선은 담담했다. 이 집의 주방에서 나는 익숙한 명절 음식 냄새에도 그들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흥이 없었다. 아버지, 요즘 건강은 좀 어떠세요? 영진이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듯했지만 실은 태식 씨의 상태를 떠보기 위한 질문이었다. 태식 씨는 씩 웃으며 말했다. 괜찮다. 무릎이 좀 아프긴 하지만 아직 걸어 다닐 만하다. 그 말을 듣자마자 영훈과 지혜가 눈을 마주쳤다. 여전히 기력이 남아있다는 말이었다. 아버지가 스스로 거동할 수 있다면 실종사고로 위장하기에도 더 쉬웠다. 그래도 조심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지혜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러나 그 목소리에는 애정이 담겨 있지 않았다. 태식 씨는 자식들의 걱정에 기분이 좋아졌다. 차례를 지내는 동안 자녀들은 최대한 태연하게 행동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사이가 돈독했던 가족처럼 아무렇지 않게 제사상을 차리고 절을 했다. 그러나 모든 행동은 철저하게 계산된 연기였다. 태식 씨는 자녀들이 모처럼 예의를 갖춰 절을 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했다. 설마 이들이 곧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차례가 끝나고 명절 음식이 가득 차려진 밥상이 펼쳐졌다. 김치전, 갈비찜, 잡채, 나물 반찬까지. 지혜가 일부러 음식 몇 가지를 손수 준비해 온 덕분에 평소보다 더 풍성한 상이 차려졌다. 어이구, 지혜야, 음식까지 해왔구나. 네, 아버지 드시라고요. 오랜만에 집밥 드시고 싶으실 것 같아서요. 지혜는 웃으며 말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무언가를 감추려는 속내가 서려 있었다. 음식을 한 입 먹으며 태식 씨는 말했다. 그래도 이렇게 다 같이 모이니 좋구나. 그러나 자녀들은 식사에만 집중하며 대답을 피했다. 그저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랄 뿐이었다. 시간이 흐르며 오후가 되자 자녀들은 점점 초조해졌다. 이제 남은 일정은 하나뿐이었다. 설날 밤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산속으로 데려가는 것. 지혜는 몰래 가방 속을 확인했다. 그 안에는 며칠 전 병원에서 처방받은 강력한 수면제, 졸피뎀이 들어 있었다. 이제 그 약을 음식이나 술에 섞기만 하면 됐다. 아버지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자녀들에게 온기를 베풀고 있었다. 자녀들은 마지막까지 연기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그러나 몇 시간 뒤 태식 씨는 깊은 잠에 빠질 것이고 그가 눈을 뜰 때는 이미 깊은 산속일 것이었다. 태식 씨는 식사를 마친 후 거실 창가에 서서 담배 한 개비를 꺼냈다. 평소에는 자식들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았지만 오늘만큼은 예외였다. 이렇게 가족들과 명절을 보내는 것도 얼마만인가. 밖에서는 바람이 불며 어둑한 하늘을 흔들고 있었다. 설날 밤 거리는 조용했고 마을에는 불빛 하나 없이 적막이 감돌았다. 태식 씨는 담배 연기를 내뱉으며 뒷마당 감나무를 바라보았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감이 주렁주렁 열려 아이들이 따먹고 놀던 나무였다. 하지만 이제는 버려진 듯한 모습으로 앙상한 가지만 남아 흔들리고 있었다. 그때 거실에서 큰아들 김영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설날인데 술 한잔 하시죠. 태식 씨는 고개를 돌렸다. 식탁 위에는 어느새 술상이 차려져 있었다. 막걸리, 소주, 그리고 안주로 놓인 명절 음식들. 자식들이 먼저 술을 권하는 것이 의아했지만
오랜만에 함께하는 자리였다. 태식 씨는 기분 좋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다. 김영훈이 먼저 잔을 따랐다. 지혜는 조용히 가방을 챙겨 들고 부엌으로 향했다. 그녀의 손에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졸피뎀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한 약봉지를 꺼내어 조심스럽게 작은 가루로 부쉈다. 수면제는 독한 맛이 나지 않아 술이나 음식에 타도 티가 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녀는 손을 떨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했다. 수면제 가루를 조심스럽게 술병에 넣고 천천히 저었다. 술의 농도가 변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지혜야, 뭐해? 안 와? 영훈의 목소리에 지혜는 부엌에서 나와 태연한 얼굴로 술병을 들고 식탁으로 갔다.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술잔을 하나씩 채워나갔다. 태식 씨는 아무 의심 없이 잔을 들었다. 그는 술을 좋아했지만 건강을 위해 자제하는 편이었다. 그러나 오늘은 설날이었다. 오랜만에 자식들과 함께하는 자리. 그가 거절할 이유는 없었다. 자, 아버지, 올해도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김영훈이 웃으며 건배를 제안했다. 김지혜와 김영진도 함께 잔을 들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래, 그래. 태식 씨는 웃으며 잔을 기울였다. 술이 목을 타고 넘어가며 온몸으로 퍼지는 따뜻한 기운. 그는 천천히 두 번째 잔을 따라 마셨다. 그러나 몇 분이 지나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머리가 어지러웠고 몸이 천천히 가라앉는 것 같았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김영훈이 걱정스러운 척 물었다. 그러나 속으로는 조용히 초조해하며 반응을 살폈다. 태식 씨는 가볍게 손을 흔들며 말했다. 괜찮다. 조금 피곤해서 그런가. 그러나 이상했다. 이전에는 술을 마셔도 이 정도로 졸음이 몰려오진 않았다. 그는 애써 몸을 바로 세우려 했지만 중심이 잡히지 않았다. 눈앞에 자식들의 모습이 점점 흐려졌다. 팔을 식탁 위에 올려두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아버지, 많이 피곤하시면 방에서 좀 쉬실래요? 김영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미 그의 머릿속에는 계획된 다음 단계가 떠오르고 있었다. 태식 씨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머리가 점점 무거워졌고 의식이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희미하게 들리는 자식들의 목소리. 괜찮아. 이제 거의 다 됐어. 조금만 더 기다려. 완전히 잠들면 그때 움직이면 돼. 그리고 곧 태식 씨의 머릿속이 새까맣게 물들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설날 밤. 서울 외곽을 벗어나 한참을 달린 차량 한 대가 산속 외진 도로 위를 조용히 미끄러졌다. 도로에는 가로등 하나 없이 어둠만이 가득했고 가끔씩 멀리 산짐승의 울음소리만 희미하게 들릴 뿐이었다. 운전석에 앉은 김영훈은 묵묵히 핸들을 잡고 있었다. 옆자리에 김영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뒷좌석에 앉은 김지혜는 신경질적으로 손톱을 뜯고 있었다. 그리고 차량 뒷좌석 깊숙한 곳에는 의식을 잃은 김태식 씨가 축 늘어진 채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확실히 잠든 거지? 영진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지혜는 가방에서 약봉지를 꺼내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응, 졸피뎀 2알이면 한동안 안 깰 거야. 혹시라도 깨면 어떡하지? 그럴 일 없어. 깬다고 해도 이미 몸에 힘이 다 빠졌을 거야. 영훈은 아무 말 없이 운전에 집중하며 깊은 산길로 차를 몰아갔다. 내비게이션도 가리키지 않는 외진 길. 지도에서도 자세히 나오지 않는 곳.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깊은 산속이었다. 눈발이 점점 거세졌다. 산길을 따라 오를수록 바람이 매섭게 불어왔고 도로 옆으로는 깊고 어두운 계곡이 이어져 있었다. 지혜는 차창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벌써부터 죄책감이 드는 건 아니었다. 그녀가 느끼는 감정은 단 하나. 이 일이 끝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까? 그들은 단 한순간도 아버지가 살아날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았다. 이 추운 겨울밤,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산속에 버려진다면 다음 날 아침이면 이미 얼어 죽어 있을 테니까. 차는 한참을 달려 깊숙한 산길 어귀에 멈춰 섰다. 더 이상 도로가 이어지지 않는 곳이었다. 이제부터는 차에서 내려 직접 움직여야 했다. 영훈이 먼저 차에서 내렸다. 산속의 공기는 살을 애는 듯 차가웠고 발밑으로 쌓인 눈이 뽀드득 소리를 냈다. 그 뒤를 이어 영진과 지혜도 내렸다. 마지막으로 의식을 잃은 태식 씨가 조용히 차에서 끌려 나왔다.
그의 몸은 축 늘어져 있었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검은 패딩을 입은 그의 몸 위로 눈송이가 천천히 내려앉았다. 자, 빨리 끝내자. 영훈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말에 영진과 지혜도 고개를 끄덕였다. 둘째 영진이 먼저 아버지의 팔을 붙잡았고 지혜가 다리를 들었다. 무거운 몸을 질질 끌며 그들은 산속으로 걸음을 옮겼다. 발밑에 눈이 깊어질수록 걸음은 무거워졌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렇게 그들은 아버지를 버릴 장소를 찾아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한참을 걸은 끝에 그들은 작은 언덕 위에 도착했다. 여기라면 찾기 어려울 것이다. 낭떠러지가 가까웠고 나무들이 빽빽하게 서 있어 조난 사고로 위장하기도 쉬웠다. 혹시라도 경찰이 수색에 나서더라도 쉽게 찾지 못할 것이다. 여기다. 영훈이 짧게 말했다. 영진과 지혜는 조용히 아버지의 몸을 내려놓았다. 눈 위에 쓰러진 태식 씨는 아무런 미동도 없었다. 검은 패딩 위로 하얀 눈이 점점 쌓여가고 있었다. 가자. 영훈이 먼저 돌아섰다. 영진과 지혜도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다. 그들은 빠르게 산을 내려왔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한 번이라도 더 보면, 조금이라도 더 머뭇거리면 자신들의 선택을 후회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멀어지는 발자국 소리, 그리고 깊어지는 어둠 속 마침내 그들은 아버지를 버렸다. 차에 오르자 셋은 아무 말 없이 안전벨트를 맸다. 영훈이 시동을 걸었고 차는 빠르게 산길을 빠져나갔다. 몇 분이 지나도록 차 안은 침묵이 흘렀다.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제 끝났다.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일이 그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을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을. 차가 떠난 후 산속에는 다시 정막이 흘렀다. 눈은 계속해서 내렸고 차가운 바람이 나무 사이를 휘감았다. 그리고 한참 동안 미동조차 없었던 태식 씨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눈꺼풀이 천천히 떠졌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 태식 씨는 차가운 눈밭에 누워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몸이 얼어붙었고 팔다리는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머릿속은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다. 그가 이곳에 버려졌다는 사실, 그리고 자식들이 그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태식 씨는 미세한 힘을 모아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눈을 헤치며 그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고, 이대로 죽을 수 없다고 다짐했다. 차가운 공기가 폐 속 깊이 스며들었다. 숨을 쉴 때마다 목구멍이 얼어붙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눈을 뜨려 해도 무언가가 두껍게 덮여 있어 시야가 어둡기만 했다. 온몸이 땅바닥에 묶여있는 것처럼 무거웠다. 태식 씨는 본능적으로 손을 움직이려 했다. 그러나 손끝조차 자유롭지 않았다. 손가락이 둔하게 굳어 있었고 감각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다. 죽는다. 그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아무도 오지 않는 산속, 살을 애는 듯한 추위, 이미 몸속 깊이 퍼진 약 기운. 이대로 있으면 몇 시간 안에 얼어 죽을 게 뻔했다. 그제야 모든 게 선명하게 떠올랐다. 자식들이 나를 죽이려 했다. 그들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자신을 이곳에 버리고 갔다. 바람 소리만 들리는 이 한밤중의 산속에 자신을 다시 찾으러 오지 않을 것을 알기에 태식 씨는 이를 악물었다. 죽을 수 없었다.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됐다. 그러나 움직일 힘이 없었다. 수면제의 영향 때문인지 몸이 굳어 있었고 추위는 그를 점점 깊은 무력감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눈 속에 묻힌 손끝을 천천히 움직였다. 하지만 감각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손을 움직였다. 아주 미세하게, 아주 천천히, 어떻게든 몸을 깨워야 했다. 손끝을, 손바닥을, 그리고 팔을. 그렇게 조금씩, 아주 조금씩 감각을 되찾았다. 눈을 부드럽게 헤쳐내며 아주 희미한 빛을 찾아나갔다. 그 순간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어른거렸다. 그와 함께 눈 위를 바스락거리며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저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낯선 남성의 목소리. 태식 씨는 온 힘을 다해 손을 뻗으려 했지만 너무나도 미세한 움직임이었다. 그러나 그 작은 신호를 눈치챈 등산객이 걸음을 멈췄다. 이거 사람 같은데? 그 순간 손전등 불빛이 태식 씨를 비췄다.
어이, 괜찮으세요? 등산객은 깜짝 놀라 다가왔고 곧장 그의 몸을 흔들었다. 그러나 태식 씨는 말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희미한 의식으로 자신을 발견한 사람을 바라볼 뿐이었다. 살아있어. 어서 110 신고해. 누군가 다급히 휴대전화를 꺼내 신고를 했다. 곧이어 구조 요청이 접수되었고 산속 깊은 곳을 향해 구조대가 출동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태식 씨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희미한 소음이 들려왔다. 어디선가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흐르고 기계음이 일정한 박자로 울려 퍼졌다. 눈꺼풀이 천천히 올라갔다. 눈앞에는 하얀 천장이 보였다. 형광등 불빛이 은은하게 깜빡이고 가느다란 의료기기 선이 자신의 팔에 연결되어 있었다. 병원이었다. 김태식 씨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자신이 왜 여기에 있는지도 분명하게 기억해냈다. 자식들이 나를 죽이려 했다. 술에 수면제를 타고 깊은 산속에 나를 버렸다. 이불을 꽉 움켜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들이 자신을 그렇게까지 버릴 수 있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그 결말이 결국 산속에 버려지는 것이었다니. 그런데도 태식 씨는 분노를 참았다.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다. 문이 살며시 열리더니 중년의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그의 가슴팍에는 박형준이라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다. 경찰관은 태식 씨를 바라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어르신, 의식을 되찾으셨군요. 괜찮으십니까? 태식 씨는 잠시 침묵했다. 그가 해야 할 말은 너무나도 많았지만 그는 지금 당장 모든 걸 털어놓지 않기로 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는 일부러 의식이 혼란스러운 사람처럼 연기했다. 경찰은 태식 씨를 바라보며 설명했다. 어르신께서는 산속에서 구조되었습니다. 지나가던 등산객이 발견하지 않았다면 위험할 뻔했습니다. 태식 씨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경찰이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확인해야 했다. 저는 왜 거기에 있었습니까? 경찰이 그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건 저희도 궁금합니다. 어르신, 실례가 안 된다면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일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태식 씨는 일부러 흐릿한 시선을 만들며 천천히 말했다. 설날이었어요. 오랜만에 자식들을 봤고 다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산에 있었다고요? 경찰은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어르신, 병원 검사 결과 혈액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상당량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태식 씨는 그 말을 듣자 눈을 질끈 감았다. 그렇다면 경찰도 이 상황을 단순한 실종 사고로 보지는 않는다는 뜻이었다. 어르신께서는 정말 기억이 없으십니까? 경찰의 질문에 태식 씨는 머뭇거리며 시선을 피하는 척했다. 그는 일부러 혼란스러운 사람처럼 행동하며 답을 회피했다. 경찰관은 태식 씨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이내 입을 열었다. 어르신, 저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사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고의적으로 어르신께 수면제를 먹이고 산속에 버린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도 수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태식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감출 필요가 없었다. 이제는 경찰과 협력할 차례였다. 태식 씨는 침대맡에 놓인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 너머로는 차가운 겨울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지금 당장 경찰에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자식들을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고 자신이 산속에서 발견되었으니 경찰은 그들을 체포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너무 쉽게 끝나버린다. 태식 씨는 그들에게 진짜 공포를 선사하고 싶었다.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면 자식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혹시라도 그들이 또 다른 계획을 꾸민다면?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경찰관님, 네, 어르신. 태식 씨는 일부러 더듬거리며 말을 이었다.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경찰관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스쳤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요? 내 머리가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왜 거기에 있었는지 술을 마신 건 기억나지만 그 후로는 아무것도. 태식 씨는 일부러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는 사람처럼 연기했다. 어딘가 불안한 시선, 불확실한 기억, 흐릿한 말투. 경찰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다.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며 말했다. 보호자분들께 연락이 닿았습니다. 태식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곧 자녀분들이 병원으로 오실 겁니다. 그 순간 태식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드디어 놈들이 오고 있다. 그리고 나는 모든 걸 알고 있다. 그의 복수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김영우는 아침부터 불안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났다고 확신했지만 하루가 지나면서 마음 한구석에 이상한 조바심이 생겼다. 설마 누군가 아버지를 발견한 건 아닐까? 경찰이 수사에 나선 걸까? 머릿속이 복잡해질 즈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보통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는 편이었지만 오늘따라 기분이 묘했다. 그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전화를 받았다. 김태식 씨 보호자 되십니까?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다.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다. 여기는 병원입니다. 김태식 씨께서 실려오셨습니다. 목덜미가 서늘해졌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병원. 아버지가 살아있다고? 어르신께서 치매 증상을 보이시고 정확한 경위는 모르겠지만 등산객에 의해 산속에서 구조되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머릿속을 쾅 하고 내리쳤다. 산속에서 구조됐다고? 그것도 살아서? 숨을 크게 들이마셨지만 폐가 제대로 팽창되지 않았다.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다. 분명히 죽었을 텐데. 분명히.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고 곧장 동생들에게 연락했다. 영진과 지혜 역시 소식을 듣자마자 경악했다. 전화를 받은 둘째 영진은 아무 말 없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고 지혜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아버지가 살아있다고? 영우는 짜증이 치밀어 오르는 걸 억누르며 대답했다. 당장 병원으로 와. 셋은 곧장 차를 몰고 병원으로 향했다. 도로는 한산했지만 세 남매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설마 아직까지도 자신들을 기억하고 있을까? 아니면 정말로 치매로 인해 모든 걸 잊어버린 걸까?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흐려졌다. 생각이 깊어질수록 현실감이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영우는 이를 악물며 핸들을 움켜잡았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통제해야 했다. 병원에서 아버지를 만나기 전까지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만 했다. 만약 정말 치매라면 우리에겐 아직 기회가 있다. 그 생각이 들자 조금이나마 숨이 쉬어지는 기분이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을 맞이한 것은 경찰이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세 남매는 순간 당황했다. 그러나 이내 빠르게 표정을 정리하고 태연한 얼굴을 만들었다. 경찰관은 차분한 얼굴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날카로운 의심이 서려 있었다. 어르신 보호자분들이 맞으시죠? 영우는 일부러 침착한 태도로 고개를 끄덕였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최대한 자연스럽게 보이려 애썼다. 경찰관이 노트를 펼치고 무언가를 적으며 입을 열었다. 어르신 혈액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세 남매의 머리를 강타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러나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유지해야만 했다. 경찰관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어르신께서 어디서 어떻게 발견되셨는지 아십니까? 영우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다. 산에서 길을 잃으셨던 건가요? 경찰은 그들의 반응을 유심히 살폈다. 의심의 눈빛이 더욱 깊어지는 듯했다. 보호자분들이 최근에 어르신께 수면제를 드린 적 있습니까? 지혜는 반사적으로 손끝을 움켜쥐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세한 긴장감이 스쳤다. 그러나 영우는 침착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희가 왜 그러겠어요. 경찰은 노트에 무언가를 적었다. 그리고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일단 어르신을 만나보시죠. 병실 문이 열렸다. 세 남매는 마른 침을 삼키며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침대에 앉아있는 김태식 씨가 있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그의 모습은 평소보다 훨씬 초라해 보였다. 얼굴은 창백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생각보다 또렷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자식들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아무런 감정도 서려 있지 않았다. 세 남매는 숨을 죽였다. 태식 씨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다. 너희들은 누구냐? 공기가 얼어붙었다. 세 남매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기억을 잃은 걸까? 아니면 연기를 하고 있는 걸까?
지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저예요. 지혜예요. 그러나 태식 씨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난 기억이 잘 안 난다. 그 말 한마디가 세 남매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가 진짜로 치매 증상을 보이는 건지, 아니면 모든 걸 기억한 채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건지. 영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대로라면 오히려 잘된 일일 수도 있었다. 만약 아버지가 정말 기억을 잃었다면 그들이 계획했던 일도 묻혀버릴 가능성이 크다. 그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태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괜찮아요. 곧 좋아지실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 태식 씨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 웃음은 너무나도 낯설었다. 어딘가 섬뜩하고 깊은 의미를 감춘 듯한 미소.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세 남매는 본능적으로 불길한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아직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이제부터 시작될 복수의 서막을. 태식 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퇴원을 결정했다. 의사와 상담을 마친 후 그는 보호자들과 함께 퇴원 절차를 밟았다. 어르신께서는 당분간 가족들의 돌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 정신이 완전히 안정되지 않으신 상태니까요. 의사의 말에 영우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계산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아버지를 집으로 데려가는 순간 다시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영우는 동생들과 짧은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은 이미 서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절대 실수하지 않을 것이다. 퇴원한 태식 씨는 영훈이 운전하는 차의 뒷좌석에 앉았다. 영진과 지혜도 함께 차에 올랐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차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태식 씨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마치 모든 것이 낯선 사람처럼 행동했다. 이거 어디로 가는 거냐? 태식 씨는 마치 어린아이가 길을 잃은 듯한 표정으로 물었다. 영우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아버지, 이제 편히 쉬시면 돼요. 그러나 태식 씨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창밖을 계속 응시했다. 그 순간 조수석에 앉아있던 영진이 휴대전화 화면을 조용히 켰다. 그리고 짧은 메시지를 남겼다. 준비해. 곧 도착한다. 그가 문자를 보낸 대상은 바로 이번 일을 완벽하게 처리해 줄 사람이었다. 이번에는 단순한 실종 사고처럼 꾸미지 않을 것이다. 병원에서도 아버지의 혈액에서 수면제가 검출된 이상 또다시 같은 방법을 쓰면 경찰이 더 깊이 수사할 가능성이 높았다. 따라서 이번에는 더 확실한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다. 교통사고. 집으로 가는 길에 한적한 도로에서 차를 멈춘 뒤 아버지를 차에서 내리게 하고 그 순간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는 것. 어차피 경찰이 조사한다고 해도 치매 증상이 있는 노인이 갑자기 차에서 내려 도로로 뛰어나갔다면 운전자가 미처 피하지 못했다는 진술을 하면 그만이었다. 완벽한 계획이었다. 이번에는 절대 실수하지 않을 것이다. 차는 점점 외곽으로 빠져나갔다. 도심을 지나고 집과 상점이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결국 어둑한 시골길로 접어들었다. 태식 씨는 눈을 가늘게 뜨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 길은 집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모르는 척했다. 여기가 어디냐? 태식 씨는 일부러 어눌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차 안의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다. 영훈의 손이 핸들을 꽉 움켜쥐었고 영진과 지혜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다. 멀지 않은 곳에서 한 대의 검은색 승용차가 미리 도로 옆에 주차되어 있었다. 그곳에는 이 모든 계획을 실행할 운전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태식 씨는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할 위기에 처했다. 차는 점점 도심을 벗어나더니 마침내 가로등조차 없는 한적한 도로에 다다랐다. 길 양옆으로는 논밭과 낮은 야산이 이어져 있었고 멀리 보이는 가로등 불빛마저 희미했다. 차 안에는 이상할 정도로 고요한 침묵이 흘렀다. 운전대를 잡고 있는 영우는 거울을 통해 뒷좌석의 아버지를 흘낏 쳐다보았다. 태식 씨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며 모르는 척을 하고 있었다. 이제 곧 끝이다. 영우는 도로 한쪽에 미리 준비된 검은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천천히 속도를 줄였다. 그 차 안에는 계획된 사고를 일으킬 운전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지혜는 심호흡을 하고는 태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잠시 바람 좀 쐬고 갈까요?
태식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대답을 하지 않았다. 지혜는 억지로 웃으며 문을 열었다. 잠깐 내리셔서 몸도 좀 푸시고요. 차에서 오래 있으면 피곤하시잖아요. 태식 씨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내렸다. 그 순간 검은색 승용차가 서서히 시동을 걸었다. 차에서 내리자 차가운 밤 공기가 피부를 파고들었다. 태식 씨는 땅을 밟으며 주변을 살폈다. 도로는 한적했고 차량 한 대 지나가는 흔적조차 없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곧 사고가 날 것이다. 그것도 아주 치명적인 사고가. 그가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아가려던 순간 멀리 있던 검은 승용차가 강하게 엔진을 울리며 도로를 따라 전속력으로 달려오기 시작했다. 급발진하는 소리가 밤하늘을 가르고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으며 스파크를 일으켰다. 자식들은 침착하게 상황을 지켜보았다. 아버지가 도로로 한 발만 더 내디디면 모든 것이 끝날 터였다. 그러나 그 순간 태식 씨는 갑자기 몸을 틀더니 도로 밖으로 몸을 던졌다. 검은 승용차는 순식간에 그가 있던 자리를 덮쳤다. 그러나 태식 씨는 이미 도로 바깥으로 몸을 피한 상태였다. 차량은 미처 멈추지 못하고 그대로 도로 한쪽에 세워진 철제 난간을 들이받았다. 금속이 찢어지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고 차량의 앞부분은 크게 구겨졌다. 순간 자식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야? 틀어졌어? 지혜가 손을 부들부들 떨며 중얼거렸다. 영우는 급히 핸들을 잡고 차에서 내렸다. 그러나 이미 모든 것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리고 도로 옆에 숨어있던 잠복 경찰들이 빠르게 모습을 드러냈다. 전원 손들어! 더 치였다. 영훈이 혼란스러운 눈으로 태식 씨를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도로 옆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혼란도, 기억을 잃은 노인의 모습도 없었다. 그는 천천히 입꼬리를 올리며 자식들을 내려다보았다. 너희가 2번이나 나를 죽이려 할 줄은 몰랐구나. 그 말에 세 남매는 얼어붙었다. 지금까지의 모든 행동이 아버지를 속이고 완벽하게 계획했다고 믿었던 모든 계략이 오히려 자신들의 덫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잠복 경찰이 빠르게 영훈과 영진, 지혜를 포박하며 수갑을 채웠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나 있었다. 경찰관이 무전으로 상황을 보고했다. 용의자 3명 검거 완료.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다. 차가운 수갑이 손목을 올가매자 영훈은 마침내 모든 걸 깨달았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기억을 잃지 않았다. 병원에서부터 경찰과 손을 잡고 이 모든 상황을 조작해 그들을 궁지에 몰아넣은 것이었다. 영진은 절망에 찬 얼굴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지혜는 숨을 헐떡이며 필사적으로 변명했다. 아버지, 우리 그런 거 아니에요. 오해야, 오해라고요. 그러나 태식 씨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구나.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평생 아버지로서 품어온 애정도, 기대도,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난 목소리였다.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는 기회가 없었다. 경찰차는 어두운 밤길을 뚫고 빠르게 경찰서로 향했다. 차 안에는 김영훈, 김영진, 김지혜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손목에 채워진 수갑이 차가운 쇠처럼 피부를 파고들었지만 그보다 더 불편한 것은 서로를 외면하는 침묵이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창밖을 바라보는 시선은 공허했고 얼굴에는 참담함과 절망감이 묻어났다. 누구도 이 순간을 상상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이미 2번이나 죽었어야 했다. 완벽한 계획이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될 줄 알았다. 그런데 지금 자신들은 경찰차 안에 있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영훈은 흐트러진 머리를 손으로 쓸어 올렸다. 입술을 깨물었지만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다. 차는 경찰서 앞에 멈춰 섰다. 문이 열리자 형사들이 하나둘씩 그들을 끌어내렸다. 경찰서의 밝은 형광등 아래 그들은 이제 살인미수 용의자로 서 있었다. 한 명씩 신문실로 들어갔다. 차가운 책상, 맞은편에 앉은 형사, 그리고 자신을 내려다보는 차가운 시선. 이제부터는 거짓말을 해도 소용없었다. 모든 증거가 정리된 서류가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아버지의 혈액에서 검출된 수면제 성분,
병원 처방 기록, 차량 블랙박스 영상까지 아무도 도망칠 수 없었다. 신문이 길어질수록 새 남매의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조금씩 뒤틀려 갔다. 서로를 향한 불신이 피어올랐다. 처음에는 입을 다물고 버텼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어느 한쪽에서 균열이 시작되었다. 유치장 안은 차가운 공기만이 감돌았다. 쇠창살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깜빡이고 그 불빛 아래 세 남매는 각자의 자리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영지는 벽에 등을 기대고 무겁게 숨을 내쉬었다. 지리에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영우는 침묵 속에서 깊이 생각에 잠겨 있었다. 서로를 향한 원망이 점점 커졌다. 그러나 말로 꺼내지 않아도 이미 그 감정은 유치장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잘못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 아버지를 죽이자고 처음 말한 것은 영훈이었다. 그러나 영지는 그 계획을 묵인했다. 지혜 역시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결국 모두가 공범이었다. 이제 와서 누구를 탓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인간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서로를 향한 비난과 책임 전가가 이제 곧 시작될 터였다. 그날 오후 경찰서에 김태식 씨가 도착했다. 낡은 외투를 걸친 그는 경찰서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그의 걸음은 여전히 무겁고 무릎은 조금씩 삐걱거렸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면회실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차가운 쇠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 안에는 쇠창살 너머로 자신의 자식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순간적으로 움찔했다. 그러나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김태식 씨는 가만히 그들을 바라보았다. 이제 더 이상 연민도 후회도 없었다. 그저 이것이 이들이 선택한 결과일 뿐이었다. 긴 침묵 끝에 그는 조용히 등을 돌렸다. 자식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이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가 다시는 돌아보지 않으리라는 것을 이제는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경찰서를 나서는 순간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끝나 있었다. 몇 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 김영훈, 김영진, 김지혜는 각각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그들 앞에는 재판장이, 뒤에는 검찰과 변호인단이 자리하고 있었다. 방청석에는 몇몇 기자들과 경찰들, 그리고 사건을 지켜보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세 남매는 한때 사회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사건 번호 2024 고합 301호, 피고인 김영훈, 김영진, 김지혜의 살인미수 및 유기 혐의에 대한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다. 그 순간 세 남매는 현실을 직시했다. 그들은 이제 법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다. 검찰 측은 차분한 목소리로 기소 내용을 발표했다. 본 사건은 피고인들이 친부 김태식 씨를 살해하려 한 극악무도한 범죄 행위입니다. 1차 시도는 설날, 강력한 수면제를 투약한 후 산속에 유기하는 방식이었고 2차 시도는 교통사고로 위장해 피해자를 완전히 제거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방청석에서 작은 탄식이 터져 나왔다. 피고인들은 오로지 재산을 노리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가까스로 살아남자 기억상실을 빙자해 다시 살해를 시도한 정황이 명백합니다. 검사는 차례로 증거를 제시했다. 김지혜가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수면제 기록, 김태식 씨의 혈액 검사 결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 피고인들의 통화 내용 및 문자 기록, 증거는 너무나도 명확했다. 그들이 어떤 변명을 하든 이 재판에서 벗어날 길은 없었다. 변호인 측은 마지막까지 감형을 위해 노력했다. 피고인들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이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깊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법정에 울려 퍼졌다. 재판장이 서류를 넘기며 피고인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피고인들은 부모를 2번이나 죽이려 했습니다.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진다고 생각합니까? 세 남매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바닥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때 방청석 맨 뒤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김태식 씨였다. 그는 차분한 걸음으로 법정을 나갔다. 마지막까지
자식들을 향해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다. 김영훈, 김영진, 김지혜에게 각각 살인미수 및 존속유기죄를 적용하여 김영훈 징역 15년, 김영진 징역 12년, 김지혜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정작 피고인들은 아무런 감정도 보이지 않았다. 눈앞이 새하얘졌다.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 그들은 감옥에서 남은 생을 보내야 한다. 자신들이 탐냈던 아버지의 재산도, 자유도, 가족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세 남매는 철창 속으로 사라졌다. 재판이 끝나고 며칠 뒤 김태식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긴 싸움이었다. 아버지를 죽이려 한 자식들, 그리고 그들에게 되돌려준 복수. 결국 법의 심판이 내려졌고 세 남매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들어섰다. 그러나 마음이 후련한 것도 속이 시원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텅 빈 공허함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집도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집 안은 적막했고 어디서도 가족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모든 것이 사라진 지금 이곳에서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있을까?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여행 가방을 챙겼다. 며칠 뒤 김태식 씨는 제주행 배를 탔다. 겨울바람이 거칠게 불어왔지만 그는 두툼한 외투를 여미며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았다. 이제 남은 재산으로 작은 집을 하나 마련해 조용히 살아갈 생각이었다.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을 곳에서 고요한 나날을 보내며 모든 것을 정리한 뒤 그는 마지막으로 핸드폰을 꺼내 한 가지 소식을 확인했다. 김영훈, 김영진, 김지혜, 법정 구속 가족 간 범죄, 사회적 충격, 더 이상 볼 필요도 없는 기사였다. 그는 휴대전화를 끄고 파도치는 바다 너머를 바라보았다. 멀리 보이는 수평선, 그리고 넘실대는 푸른 물결.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될 터였다. 제주항에 도착한 김태식 씨는 천천히 배에서 내렸다. 겨울바람이 거칠게 불었지만 서울에서 느꼈던 싸늘한 공기와는 달랐다. 이곳에는 더 이상 그를 해치려는 자식들도, 숨막히는 기억도, 지나간 배신도 없었다. 그는 단출한 짐을 챙겨 미리 계약해 둔 작은 전원주택으로 향했다. 오래된 돌담길을 따라 걷다 보니 마당에는 감귤나무가 가지를 늘어뜨리고 있었다. 낮은 지붕과 하얀 벽이 어우러진 작은 집, 그곳이 이제 그가 살아갈 마지막 보금자리였다. 제주에서의 삶은 단순했다. 아침이면 바닷가를 거닐었고 낮에는 감귤밭에서 소일거리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이웃들과 가벼운 인사를 나누고 시장에서 신선한 생선을 사와 작은 식탁에 차려놓았다. 서울에서의 바쁜 일상과 돈에 눈이 멀었던 가족과의 갈등이 이제는 너무도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어쩌면 지금이 평생 처음으로 진짜 평온한 시간인지도 몰랐다. 어느 날 저녁, 태식 씨는 작은 서랍을 열어 낡은 가족사진 한 장을 꺼냈다. 흐릿한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아내, 그리고 아직 어린 세 남매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들은 언제부터 변했던 걸까? 언제부터 사랑보다 욕심이 커졌던 걸까? 그러나 더 이상 그런 것에 의미를 두지 않기로 했다. 그는 사진을 조용히 접어 서랍에 넣고 따뜻한 차 한 잔을 우려냈다. 창밖에는 노을이 지고 있었다. 붉은 빛으로 물든 하늘이 잔잔한 파도와 함께 흔들렸다. 이제 그는 오직 자신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